자,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부상한 이유가 있어요. 기본사회를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사회가 뭐예요? 국민에 대한,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그러니까는 복원시키겠다. 네? 그리고 주거 문제를, 네? 기본적인 권리를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지를 받은 거야, 본인이. 네? 그런 거잖아요. 시대 과제를 국민들이, 제가 그런, 옛날에 제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제 선친부터, 벌이나 나비를 별로 꽃들이 없는 사막에다 갖다 던져놔도요, 벌이나 꽃들은 있잖아요. 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막에다 풀어놔도. 왜 그렇습니까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꽃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서민들은요, 일반 국민들은 자기의 생존을, 누가 자기들의 생존의 방향을 제시해 주느냐, 생존을 향한 등불을 비춰주느냐,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네? 조선 말에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 서민들이 동학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네? 동학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소위 수훈이라든가 해월 선사들한테 부처처럼 모여든 이유는 그게 자기들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든 겁니다. 모여든 거야. 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중국의 개입에 의해서 좌절됐지만, 외세에 의해서. 네? 그랬지만요.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자기가 사람 동물이든 일반 동물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본능이 뭡니까?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 생존하고 싶어 하거든.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본능적으로. 이재명 정부 정권의 기본사회로는 그래서 지지를 받은 거야. 그래서 대통령 된 거야. 많은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가 지지층들이 포기를 안 하고 지지를 해줬으면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 기본사회는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서민들의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기반을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튼튼하게. 네? 그러면 재정과 금융을,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정책을 설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증세 없이 조세체계 수술로 시작을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현재의 그러니까는 소득 불평등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자산은 둘째치고 이렇게 불평등하다 그랬잖아요. 상위 4%만 세금 내기 전에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1,000만 원 미치라고. 네? 중간 50%가 월 소득이 243만 원뿐이 안 된다고, 세금 전.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라고.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 소득세율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나라에, 아주 상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상에는 속해. 한국이 저기 하늘 색깔로 49.5라는 게, 그 같은 비율로 나온 게 네덜란드입니다. 보라색으로 나온 게, 퍼플색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야. 55.9%로. 이게 어디냐면 덴마크하고 같아. OECD 평균이 42.6이니까는 이게 뭐냐면 개인 최고소득세율이 마지막 구간이 10억 이상인가가 45%,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 해가지고 4.5%를 합해서 49.5%잖아요. OECD 평균이 42.6%야.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거야, 우리나라가요. 높은 거라고. 우리나라 소득세를. 세금은 많이 걷어. 재정의 가장 중요한 지원은 뭐예요? 세금이잖아. 핵심이요. 네? 세금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높은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5.7%로 저기 하이그룹에 속하잖아. 하이그룹 5.7%로. 네덜란드는 8.9%. 같은 최고소득세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세금을 제대로 안 걷는다는 얘기지. 세율은 굉장히 높여놨는데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친다는 얘기잖아요.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친다는 얘기야. 그럼 왜 안 거치느냐? 왜 안 거치냐 이거죠. 왜 안 거치냐?
자,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친다 보니까 세금의 기능 중에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득 재분배잖아. 재분배 효과가 네덜란드에 비해서 절반도 안 돼. 7.2%포인트 정도뿐이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어져. 세금 납부하고 난 이후에, 세금 납부하기 전에 비해서. 네덜란드는 그 2배가 넘는 15%포인트가 그러니까 개선되어지는데. 재분배 효과도,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가 우리나라가 저기 꼴찌에서 4위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꼴찌 4위. 네? 즉, 세금을 그러니까 제대로 안 건다는 얘기예요. 세율만 높으면 뭐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본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높다고 그래. 높은 거 사실이야.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으면 뭐하냐고, 제대로 안 걷는데. 왜 그렇습니까요? 세금을 내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 공제를 많이 해줘, 공제를. 2023년 것까지뿐이 안 나서 그러는데, 조세의에서 재분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정자본주의 핵심이잖아.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주고 있는 거야. 상위 0.1%는 수입이 거의 1년에 18억 원 정도 되는데, 세금 공제가 1억 1,500만 원 정도가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거야. 자기가 내야 돼, 세금보다도. 네? 빼주는 거야, 세금을요. 이렇게. 이런 짓들을, 이게 관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들이 만든 조세 체계야. 한 1,100조 정도가,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700만 명 이상이 만들어내는 소득인데, 그 중에서 410조 정도가 공제가 적용되어지는 소득이고, 실제로 세금으로 감세로 연결되는 것이 110조 정도 된다 이거잖아요. 작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110조 정도 이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우리가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이 같이 함께 생산을 해가지고 사회가 먼저 뜯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회 몫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재정 같은 거야. 그게 재정이 바로 그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이냐?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 사회 몫으로 떼어낼 것이냐? 이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치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이 결정하는 거랬잖아요. 그 사회소득을 나타내는 지표가 OECD 지표에서 각각 사회 공공지출인데, 현금이든 현물이든 간에 이걸 배분되어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도 5.903%포인트가 낮아. GDP 대비로요. 이걸 작년도 GDP로 딱 적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냐? 151조 정도가 우리나라는 국민들한테 적게 사회소득이 배분되는 거랬잖아요. 올해 걸로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1인당으로 보게 되면 292만 원인데 올해 걸로 계산하면 3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25년도 걸로 계산해 보니까요. 300만 원이 좀 넘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OECD 평균에 비하면요. 4인 가족으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1200만 원이야. 1200만 원이면 월 평균으로 100만 원이란 얘기야. 네? 100만 원 정도를 월 평균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더 우리 사회에서 선별 보편 이런 게 있잖아요. 소득공제 혜택을 다 없애버리고 소위 말해서 인적공제만 모든 국민들한테 다 이걸 n분의 1로 나눠줘 보세요. 인적공제만 남겨두는 거지. 인적공제요. 네? 그래서 1인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인당 1년에 300만 원씩 지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공평한 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아. 왜? 공제가 그만큼 적으니까 저소득자일수록. 아까 그랬잖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제일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0.1%는 1억 1,50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자기가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50%는 276만 원뿐이 안 줄어들어. 하위 20%는 24만 원뿐이 안 줄어들어. 네? 소득이 낮을수록 자기가 그러니까 이 공제 세금을 없앴을 때 손해보는 게 적잖아요. 그 대신 돌려받는 건 다 똑같아. 그러면 소득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순수한 혜택이 더 큰 거잖아요. 이
이게 진짜 선별이죠. 이게 진짜 선별인 거잖아. 예? 얼마나 공정해. 근데 우리가 그냥 세금 쫙 걷어가지고 70% 끊을게 할 때 이게 소득의 역진 현상이 생길 수가 있잖아. 왜 70이야? 71%가 아니고 왜 69%가 아니고 이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 예, 자기가 세금 내는 것을 세금에서 혜택 받은 걸 다 없앤 다음에 똑같이 나눠줬을 때 자기가 세금 내던 것이 그러니까는 많이 줄어든 사람은 그만큼 뭐냐면 덜 돌려받는 거니까는 덜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것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큼 공평한 게 어딨냐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선별이지. 진짜 선별이죠. 모두에게 주는 방식이지만은 선별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아주 그냥 네? 외과 수술하듯이 정확하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이거부터 시작하자 이거야. 이거부터. 이게 사회소득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뭐가 장점 붙어 있습니까? 매년 7월 달에 정례적으로 치르고 있는 우리가 네? 최저임금 인상. 이거 그러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잖아. 최저임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계를 지원해주는 소득이거든요. 최소한의 생계를. 네?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어. 왜? 우리가 함께 사회를 만들어서 함께 생산활동을 했잖아. 그거의 대전제는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경제적인 그러니까 생계를 그러니까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장 안 받으면 못하러 내가 그 사회에서 살아. 그냥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지. 네? 그거 보장이 안 되면은. 네? 그게 사회소득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월급이 내 손에 다 안 들어오잖아. 들어오기 전에 다 띄고선 들어가잖아. 예? 그게 사회소득 개념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르든 간에 사회임금이라고 부르든 사회소득을 부르든 그 개념이에요. 예? 사회지출이라고 표현을 하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 방법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적인 복지 이런 걸로 지출을 정부가 관료들이 지출하게 하지 말고 관료들한테 맡기게 되면 또 장난쳐. 그 돈을 가지고요. 그냥 n분의 1 하자 이거야. 공제 혜택 없애버리고 그걸 n분의 1로 하자 이거예요. 그럼 국민들 90% 이상의 혜택을 봐. 네? 국민들이 90% 이상의 혜택을 보고 순 혜택이 줄어드는 사람들은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야. 먹고 살만한 사람들. 네? 아까 상위 0.1% 그 1억 1,500만 원 없어져도 있잖아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잖아요. 18억 에서 1억 2천 벌면 더 세금 내더라도. 예? 자, 이 문제를 그러니까는 안 건드리고 재정을 안만 늘리면 뭐 하냐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소득이 가는데 누구한테 특히 많이 가냐?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가고 중산층일수록 그 다음에 가고 소득이 강화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산수잖아. 예?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럼 당연히 그들이 소비 성향, 소위 말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 성향이 높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소비로 다 이어지잖아. 그럼 가계 소비가 살아나잖아요. 그냥 지역화폐로 일부를 연결해서 해봐. 예?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죠. 아, 이렇게 간단한 정책이 어딨어. 단순한 정책은 단순해야 돼요. 목표가. 예? 이거를 안 하면은 어떻게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요, 가계의 지출을 줄여주는 여러 정책을 초창기에 많이 도입을 했었어요. 의료비 뭐 이런 거 줄이고 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 보험 적용되는 거 이런 부분을 줄이고 말해 해가지고 지원을 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방법으로. 특히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 불안화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폐는 법정 불안화폐죠. 불안화폐라는 게 뜻이 뭐예요? 네? 가치가 과거에는 금이라는 실질 가치로 뒷받침됐는데 실질 가치로 뒷받침 안 되는 화폐가 불안화폐잖아요. 네? 법정 불안화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발행되어지는 거예요? 정부의 경제력에 의해서 가치가 보증되는 거고 정부의 경제력의 기본은 뭐라 했었어요? 세금이랬잖아.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가 낸다고. 24시간 내내 그러니까는 거치는 게 세금이라고.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소비를 안 할 수가 없고 소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내잖아. 생명이 깔딱깔딱하는
분부터 새로 태어난 아기부터 분유를 소비하고 다 그러니까요. 세금은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거치는 거야. 예? 그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정부의 경제력이고 그 정부의 경제력에 의해서 가치가 보증되는 게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그 불안화폐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바깥에서는 이게 이 가치가 보증이 안 되니까 통용이 안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그러니까 신용을 보증한 거야. 근데 상당한 국민들이 그거를 이용을 못해. 중앙은행의 그 발권력에 찍어내는 화폐를 이용을 못해. 신용대출을 이용을 못해. 그걸로 가장 혜택을 보게 누구예요? 은행 자본이야. 은행은 사실은 그거 법정 불안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보유량에 국한해가지고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돈놀이가 제약돼 있었던 거지. 그걸 풀어줬잖아. 근데 그 은행을 이용을 못해. 이거 웃기는 얘기죠. 네? 금융통화위원회에 우리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었잖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노동을 대표하는 금융통화위원 추진하겠다 한다니까 이창용이 대번에 반대하고 나오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립적인 사람들. 아니 지금 금융통화위원회가 무슨 중립적이야? 어떻게 중립적이냐고요. 네? 어떻게 중립적이냐고. 7인 중에서 2명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중립적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뭐예요? 산업자본들, 기업들 대변하는 저거잖아요. 이익단체잖아. 네? 그게 무슨 공공기관입니까? 은행연합회가 무슨 공공기관이에요? 은행자본들 이익 대변하는 데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모피아 집단들, 예? 모피아 집단들 거기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무슨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다 중립적이에요? 공직에 종사하면 다 중립적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이브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공무원은 다 중립적일 것 같아요? 대통령은 중립적이고 국회는 다 중립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정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자기 지지하는 집단을 대변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이익을 그러니까 거기에 반영시키게 돼 있어요. 예? 중립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중립을 해놨지만 어디 중립적으로 갑니까? 예? 그러니까는 저희 모피아들이 퇴직하고 나서 금융회사 금융기관들을 다 그러니까는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그 정관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가 그게 중립적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중립적이면은 거기서 왜 그 사람들 갖다 씁니까? 갖다가 하는 일도 없이 그러니까 갖다가 감사시키고 하면서 월급 주고 그렇게 하냐, 수억 원씩이요. 중립적이라는 거 좀 제발 좀 소위 말해서 일반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의 기득권 구조를 계속 지속시켜야지만이 자기도 퇴직하고 나서 자기도 스카웃 받으니까. 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장률 지금 이제 리부스트 하겠다는 재정을 가지고 확장 재정으로 리부스트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이 방향이잖아요.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재인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2.54%였었고 윤석열이 1.8%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래서 분기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했잖아요. 이 분기를 고려해서 계산한 겁니다. 윤석열도 분기를 고려해서. 네? 고려해서 한 거예요. 연도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2017년을 문재인 정부가 한 걸로 평가하고 올해는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연도별로 끊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수치가 달라지지만은 자, 지금 윤석열 3년 동안에 분기별로 했을 때 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요. 연평균 1.8%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연도별로 할 때는 2.1%고요. 근데 지금 올해 성장률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전망하는 게 0.9잖아요. KDI에서는 0.8로 가고 있고요. 내년도 1.8로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정부가요. 이렇게 확장 재정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몇 퍼센트 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몇 퍼센트 달성할 것 같냐고. 여러분은 과거 그러니까 문재인 때나 문재인 이상으로 다시 반등할 것 같아? 지금 제가 앞에서 수치를 쫙 보여드렸잖아. 거기서 가계소비 개선 안 하고 이게 다시 반등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반등이 가능한 구조냐고요. 그럼 성장률이 만약에 성장률이 윤석열 때보다도 연평균 1.8% 혹은 1.8%에서 2.1%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분기를 기준으로 하냐 연도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1.8에서 2.1%가 이거 지금 현재 올해 내년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 벅찬 거야. 벅찬 거라고요. 그럼 이것도 안 나오게 되면은 선거 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윤석열 때 그렇게 경제 망쳤다고 해놓고서는 네가 한 건 뭔데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이따 얘기해. 성장률보다 소득은 개인들의 소득 증가율은 더 낮아요. 훨씬 낮아요. 성장률이 이거 이상 안 나오게 되면 이재명 정권에서 지방선거, 총선 승리하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죠. 문재인 때 정도 수준을 올릴 경우에 정부 지출로 성장률을 조금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는데 지금 건설 투자가 하락하는 것을 상쇄하는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 그럼 결국 뭐냐면 가계 소비 하락은 이걸로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막을 거냐고. 수출이 지금 그러니까는 윤석열 때보다 더 지금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네?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어딨냐고.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상반기만 보게 되면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국민 전체 총소득하고요. 이 오렌지 색깔의 국민 총소득입니다. 2000년부터 이제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근데 1인당 개인 소득하고 보게 되면요. 국민 총소득보다 개인 소득은 훨씬 더 적게 증가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2021년도 이후에 지난 3년 동안에 국민 총소득은 증가했어도 개인 소득은 하락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니까는 개인 소득은 평균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성장률은 4.4%인데 개인 소득은 1.14%도 안 돼요. 마이너스. 그러면 윤석열 때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월등하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에는 개인 소득은 앞으로도 계속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지. 안 살아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어게인 다시 재현되어져요. 아주 끔찍한 악몽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 되게 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유혹이라는 건 뭐예요? 몰핀 처방이지. 근시안적인 몰핀 처방. 이게 뭐예요? 건설 투자 하락을 막아야 되겠다. 이게 성장률을 지금 깎아먹고 있으니까 아니 가계 소비를 그러니까 회복시킬 생각 안 하고 건설 투자 또 돌아가는 거야. 예? 건설 투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금 구조 조정이라 했잖아요. 근데 가계부채를 동원하는 것은 이건 동의받기가 힘들잖아. 지지받기 힘들잖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문재인 때도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 그랬었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청년이지. 청년은 앞으로 일할 기간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좀 빚을 많이 동원해 써도 된다 이거야. 이게 소위 말해 청년 부채로 이게 맞추는 거야. 이거 윤석열 때도 그랬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그 이해가 있습니까? 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었던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주담대 6억 원을, 이거를 제한을 좀 풀어주자. 네? 아니, 청년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 6억 원을 대출 받아도요, 1년에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갚아야 될 이자가? 네?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봤자
아주 고소득층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이 1년에 연 소득이 얼마 됩니까?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받는 거야. 왜?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는. 핵심은 가계 소비 지출의 이 추세적인 하락을 막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다 승부를 걸 생각을 안 하고,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1인당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미국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0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 예? 팬데믹 이전 수준을 그러니까 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만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장률 차이를 만들어낸 거야. 코로나 이후에 성장률이 역전돼 버렸잖아요. 예? 한국하고 미국이. 예? 자,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2007년도에 노무현 정권, 우리가 그렇게 거하는, 예?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런 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분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대적인 저거를 울림을 줘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비록 은퇴하고 나서 물러나고 나서 저기 이 한스롬도 얘기했지만은 2007년도에 노무현 정권 끝나고 나서 선거가 어땠습니까요? 이명박하고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은 정동영이 붙었을 때, 정동영 장관이 얻은 표가 617만 5천 표 정도 됐었습니다. 이명박은 1150만 표 정도 얻었고요. 예? 1150만 표라고 하지만은 압도적인 승리이지만은 50%가 안 되는 득표율이었었어. 49%가 안 되는 득표율. 예? 그런 이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이 얻은 득표율이 그로부터 20년 전, 1987년이죠. 1987년이 뭡니까요?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소위 말해서, 예? 직접 선거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뽑은 그때 선거 때, 김영삼이 2등 했잖아요. 노태우가 당선하고, 그때 김영삼이 얻은 표가 634만 표였었어. 그때보다 인구가 그러니까 훨씬 적었을 때잖아. 2007년보다 인구가 적었을 때잖아. 근데 정동영보다 더 많이 얻었다고, 김영삼이. 김대중이 611만 표를 얻었어. 네? 정동영하고 비슷한 표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2007년도 이렇게 대참패를 한 거죠. 대참패를 한 거야. 이거 여러분들 반성 없으면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대한민국이 지옥이 돼도 여러분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선거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얘기 났습니까? 친노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는 패족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패족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당시에 누가? 안희정.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안희정이, 네? 자신의 홈페이지에, 네? 이 패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조상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자손이 그러니까 벼슬에 나갈 수 없게 되는, 네? 소위 김삿갓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거는 이거 엄청난 역사의 죄인인 거야. 네? 민주진영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상처를 준 거냐고요. 그 지지층들한테. 자신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가지고 정권을 뺏기는 것은 이건 큰 죄입니다. 정치인들한테는 이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평가를 그렇게 받은 거잖아. 얘네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희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됐다. 그래서 패족에 비유했잖아요. 집권 10년의 역사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1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키지 못한 거. 거대 집권 여당 세력을, 그 당시에도 소위 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바람을 불고, 소위 탄돌이라고 했었죠. 네? 지금 뭐 정청래 대표를 붙여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회로 들어간 사람들. 네? 그래서 굉장히 압승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열린민주당이. 열린민주당입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실패했잖아. 그것에 대한 반성문을 처절하게 쓴 게 바로 이 패족 표현 아닙니까?
이게 패적 표현이야. 예?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 초기에 지금 제가 교수님 그런 얘기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가지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제대로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아까 했잖아. 물가 관리?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 8월달 물가 관리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6월달엔 얘기하던 게. 그 속에서 뭐냐면 서민들은 아주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날씨도 더운 데 속에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더 이상 추석 물가 타령이 나고 앉아있고. 네? 이게 뭡니까? 긴장이 없어진 거야. 벌써 긴장이 없어지면요 1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저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친문 세력, 친명 세력, 친노 세력, 그렇게 하나의 집단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누구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정권 뺏기고 나면은, 아이씨. 그러고 나서 또다시 또 펴달라고. 국민들이요, 이젠 더 이상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자, 지금 그랬잖아요. 이한주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죠. 주담대 6억 원 규제 청년들 한해 풀어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자산 축적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야. 어? 청년들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싶어 하는 거, 욕망이 있죠. 국민들 욕망이 있지. 그런데 청년들이 이게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자산 축적 기회를 막고 있는 겁니까? 6억 원 이상 대출 받으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최소 4%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4%면요 6억 원에 대한 4%는 아닙니까? 2,400만 원이잖아요 1년에요. 4, 6, 24. 그렇지 않나요? 2,400만 원 맞죠? 6억 원에 대해서. 2,400만 원이면은 월 얼마씩입니까? 200만 원이야.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게. 이게 6억 원 이상 대출 받는 게 평균 청년층들을 위한 이게 겁니까? 200만 원씩 갚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청년들이 몇 %나 돼요? 그걸 안정적으로 갚으면서. 그래서 6.27 규제 도입 직전에요. 5월 한 달간 30대 이하 청년이 매입한 서울 아파트가 2,449호인데 전체 거래량 중 그러니까 33.9% 수준인데 높은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러니까 14억 원 넘는 이런 아파트를 그러니까는 다 이게 투자한 거 같냐고요. 8월 달에 경매 시장을 보게 되면요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약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15억 원짜리 받으려면은 주담대 비율 주담대 대출을요 70% 적용해도 얼마입니까? 10억 원 넘게 대출 받아야 돼. 10억 원 넘게 대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LTV를 70%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7호 35, 7은 10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70% 적용하면요. 그러면은 10억 원을 대출 받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제대로 생활이 가능한 청년들이 그 주택 가격이 막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자 갚지 못하고 그럴 거면은 팔아서라도 돈을 챙기려면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야.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때가 재판되는 거야. 대다수 사람들은 그 집값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이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이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는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 주택 투기 바람 이제 다시 불러 못 일으켜가지고 지금 저거 하는 거냐고. 이게 문제냐고. 이게 이재명 정부의 경제가. 네? 그러니까 6억 원 정도를 가지고 9억 원 정도 하게 되면 3억 원 정도 자기 돈으로 가고 6억 원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9억 원 정도 이런 것들은 14억 원 밑에 것들은 네? 소득이 좀 높은 청년들은 사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6억 원을 받아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갚아야 되는 저거야. 네? 이게 얼마를 벌어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결국 먼저 또 소비를 못해. 청년들이 소비를 못하면 고령층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고령층들은 소비 여력이 원래 적어요. 고령화가 될수록 가계 소비는 떨어진다는 게 한국은행의 최근에 조사 발표 연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가계 부채에다 묶어놔놓고서는 소비가 살아나길 원해? 그리고 성장률이 살아나길 원해? 부동산 사고 파는 게 무슨 이게 성장률을 끌어올립니까? 에? 이거는 부동산 카르텔들이 하는 얘기야. 부동산 카르텔들이 하는 얘기예요.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요. 이게 문재인 시즌2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윤석열 때하고는 심지어 뭐가 다른 거야? 윤석열 때도 청년층을 풀 줄 알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 이렇게 해서 올해를 넘기게 되면요. 내년 1분기 성장률이요. 내년 1분기 올해 연말까지는 4분기까지는 소비 쿠폰 효과가 조금 나올 겁니다. 근데 내년 1분기는 내년 5월 달에 발표가 나옵니다. 내년 5월 달에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죠. 그 다음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 그리고 가계 소비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계산 안 하고, 예?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요. 건설 투자 조금 해도, 아니, 정부 지출 좀 늘려도 건설 투자 감소를 가지고 이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윤석열 때 평균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선거에서 그렇게 나 표 달라고 그때까지 국힘당이 안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어게인이냐 윤석열하고 결별을 해야 되느냐 이거 쌈질을 계속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보이고 해가지고 반사이득을 얻어가지고 반사이득 얻는 게 있겠지만은 그것도요 지긋지긋해질 거야 국민들한테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은 계속 지지하는 층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저렇게 자기 발등을 찍고 제가 자부월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자기 발등을 찍어가지고 정권을 그러니까 사실 반납한 거잖아. 정권을 그러니까 스스로 반납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한테. 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반사이득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뭐냐면 집권 여당이라는 건 뭡니까? 대안을 가지고 대안이라는 건 뭡니까? 서민의 그러니까는 이 서민이 받고 있는 생존 위기, 생계 위기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계속 지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